시장이 폭락할 때 남몰래 오르는 이것이 있는데요.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너나 할 거 없이 마이너스 30% 폭락이 나와도 이건 상관없이 30에서 50% 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이 수익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가시게 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은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들었다 할지라도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요. 오늘 제가 유치원생, 초등학생도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 테니 끝까지 잘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사를 보시면 미국 채권 시장의 트레이더들이 연방준비은행이 공격적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베팅을 한다는 것인데요. 자, 이 기사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은 7월에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예상보다 적게 증가했고 실업률이 4.3%로 높아지는 등 노동시장이 냉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죠. 왜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업이나 가게에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죠. 이 금리가 곧 대출 이자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니까요. 이미 캐나다와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금리를 인하했는데 미국 연준은 아직 대응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느리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그룹이나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연준이 이 두 달 모두에 각각 0.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럴 때 채권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자, 이럴 때 왜 채권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나오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상관관계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또 헷갈릴 수가 있고 이 듣자마자 또 머리가 아프실 수 있는데요. 자, 채권은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만기 때 돌려준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업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미국채라는 미국 국가 채권을 사면 됩니다. 그걸 사면 여러분들이 이자를 받고 만기 때 돈을 돌려준다는 약속을 또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채권입니다. 이 채권에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연방준비은행, 즉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미국 채권 이자도 자연스럽게 따라 오르게 되고요. 즉 미국채 금리도 따라 오르게 되고 연준의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새롭게 발행되는 미국 채권의 이자도 낮아집니다. 즉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채권의 금리도 낮아지는 것과 같은 거죠. 당연히 뭐 기준이 되는 금리를 따라가는 것이니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또 채권 가격이란 게 나옵니다. 이 채권 가격이란 거는 시장에서 이 채권을 거래를 할 때 형성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채권 가격은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 채권 가격은 또 올라요. 자, 이걸 들으면 또 처음 들으신 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려본다면요. 자, 1년 만기 채권의 이자가 10%라고 쳐봤을 때 100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이자 10%와 함께 우리는 110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기준금리가 낮아져서 새로운 채권의 이자도 낮아져서 10%가 아니라 5%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0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105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인간적으로 우리가 110원 받는 게 더 탐나지 않겠습니까? 이자를 더 높이 받는 게 탐나겠죠. 그래서 110원 받는 채권을 갖고 싶어 해서 이 수요가 높아져서 110원짜리 채권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는 공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만기가 길어질수록 이 채권 가격의 변동폭이 크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기가 20년짜리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20년 만기 채권이 값어치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만기가 길수록 우리가 그냥 이걸 그대로 갈아타지 않고 이 20년짜리 예를 들어서 3.5 금리인 것을 계속 들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올랐을 때 5라고 쳐보면은 그럼 20년이 지나면 얘는 손해겠죠. 그래서 만기가 길수록 좀 더 이 금리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로서 정말 그러하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볼 건데요. 이 약간 이 민트 색깔 선, 이 선이 이제 기준금리,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고요. 이 주황 색깔 선이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과거 이렇게 기준금리가
떨어졌을 때, 즉 금리 인하를 할 때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도 덩달아서 떨어진 거 보이시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인하할 때 미국 국채 수익률도 덩달아 떨어졌죠. 이 국채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보시면은 어때요? 기준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타이밍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도 이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채권이 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상승을 할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7에서 10년 장기채 ETF, 중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7에서 10년 채권이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보시면 이때 금리 인하가 나왔잖아요. 이때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을 보시면은 5%에서 2%로 떨어졌습니다. 여기 5%대에서 여기 2%대로 떨어졌어요. 이때 이 ETF 같은 경우에서는 저가 대비해 가지고 이 고가가 25%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얼마나 상승할지 알 수 있는 공식이 있는데 채권 가격의 변화의 공식입니다. 채권 가격 변화는 금리 변동입니다. 즉 5%에서 2%까지 떨어졌으면 3%죠. 3%만큼 변동이 나왔고 거기다가 만기를 곱하면 됩니다. 만기가 여기서 보시면 7.23년이죠. 7.23년. 이걸 두 개를 곱하면 한 21에서 22% 정도 나오죠. 근데 이 만기는 현재 2024년 8월 5일에 대한 만기고 2008년에 대한 만기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7에서 10년에 대한 채권이고 이거는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죠. 그래서 약간 이 값을 곱해도 25%가 안 나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쨌든 채권 가격은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통해서. 자, 이미 채권들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20년 장기채권이 있는데 이게 약 4년 만에 여기 빨간 색깔 선 보이시죠? 이게 25월선인데 이 25월선을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8월에 종가상 완벽히 돌파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간 4년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돌파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8조 투자자 폴 튜더 존스, 이 폴 튜더 존스 같은 경우에서는 200일선 밑에 있으면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매매하지 않고 200일선 위에 있으면 매수하는, 그래서 올라탈 때 이제 매수한 전략인데 이 200일선을 월봉으로 바꿔보면은 한 10월선과 유사합니다. 근데 이 10월선도 보시면 이제 여기 채권에선 돌파했다가 이탈하고 돌파했다고 이탈하고 돌파했다 이탈하죠. 그래서 신뢰도는 없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20월선에 대한 돌파는 좀 신뢰도가 있다. 왜? 한 번도 돌파했던 적이 없던 것을 돌파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어때요? 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나스닥은 이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회피 심리로 이렇게 2달가량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에 반면에 미국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오르고 있더라. 근데 그 오른 자리가 막 고가권이 아니라 이제서야 바닥에서 턴을 상징하는 25월선을 돌파한 상태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ETF 상승률을 체크하면 장기 채권에 대한 ETF를 한번 체크해 본다면요. TLT라는 이 ETF 같은 경우에서는 한 주간 5.79%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 이 장기채에 2배 레버리지를 더한 것은 13.51% 상승이 나왔고 이 장기채에 3배 레버리지를 더한 것은 18.89%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미국 7에서 10년 중기채, 중기채라고 불리기도 하고 장기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정도면 얘는 이제 주간으로 3%, 이것에 대한 2배 레버리지는 6%, 이것에 대한 3배 레버리지는 또 10%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7에서 10년보다 20년이 어때요? 가격 상승률이 더 높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기가 길수록 이 금리에 대한 변동이 크게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20년 장기채, 이 장기채가 현재 4.16%, 17%, 현재 2024년 8월 5일로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가 나오게 되면은 이 채권 수익률도 이미 선반영이 되면서 떨어졌겠지만 또 다시금 기준 금리를 또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장기채가 현재 4.17%인데 여기서 3%까지만 떨어져도 우리는 얼마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채권 가격 변화의 공식이 뭐라고 했죠? 금리 변동 곱하기 그 다음에 만기라고 했죠. 자, 미국 20년 장기채 ETF 1배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현재 4.17에서 다시
3%대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 변동은 1.17%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만기는 16.7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곱하면은 약 19.5%가 나온대요. 그럼 앞으로 19.5%를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언제? 20년 장기채가 3%대로 떨어지게 되면은 3%로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에 대한 3배 레버리지는 어떻게 될까요? 자, 똑같이 금리 변동은 1.17% 맞는데 뭐가 변하냐면은 이 1배에 대한 만기가 16.7이라면 이 3배는 만기 또한 3배를 곱해주면 되는데요. 그 만기는 약 50년이 됩니다. 이걸 이제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 58.5%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즉 미국 20년 국채가 딱 1.17%만 떨어져도 58.5%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이때 있잖아요. 이때 채권이 한 5.25% 20년 국채 수익률이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 4.1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 변동 한 1%, 뭐 1.0몇 되겠죠? 이렇게 채권 금리가 하락이 나왔는데 20년 장기채 3배의 레버리지는 이 저가 대비해가지고 이 고가까지 현재까지 54% 상승이 나온 것입니다. 즉 채권 수익률이 앞으로 기준금리로 인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반등이 나온 이력들이 있듯이 앞으로도 만약에 3%대로 떨어지게 되면 한 58.5% 수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TMF라는 ETF인데, 자, TMF라는 ETF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1년, 2년, 3년, 뭐 지금 현재 4년 가까이 주구장창 떨어졌죠. 다들 이때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샀다가 다 물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TMF나 미국 채권에 대한 레버리지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왜?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100%가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듯한 비둘기파, 즉 통화 완화 선호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즉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9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시장은 연준이 다음 달 금리를 내릴 확률을 100%로 현재 관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금리를 인하할 일밖에 남지 않았고, 이와 연관해서 만약에 장기채도 한 4.17 현재 이 상태에서 3%대만 떨어진다 할지라도 현재 TMF는 현재 자리에서 약 58% 전후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도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될 때입니다. 왜? 실업률이 지금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용이 죽고 있고요, 미국에서. 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만약에 미국채에 지금부터 만약에 1억을 넣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못해도 한 50% 수익이라 한다면은 한 5천만 원 수익이죠. 근데 그런 꿈 같은 얘기도 있겠지만, 꿈 같다라기보단 뭐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겠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채 수익률은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인데요. 빌 그로스라는 미국 원조 채권왕이 있습니다. 이 원조 채권왕은 토탈 리턴 채권 전략은 죽었다고 하는데, 원래 채권을 그냥 사고 그냥 만기까지 이자만 받는 전략이었다면 토탈 리턴은 이제 채권을 뭐 사고 팔면서 뭐 가격의 시세 차익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이제 빌 그로스라는 사람이 처음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 그로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채권 시장 강세론자들은 연내 10년물 금리가, 즉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4% 혹은 그 밑으로 떨어져서 자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는데, 이 빌 그로스의 생각은 정반대라고 합니다. 향후 12개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로 향하는 게 아니라 5%를 넘어설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2024년 5월 10일 날짜 기사입니다. 근데 현재 보시면은 8월 5일인데 이미 4%를 깨고 3.76%로 떨어졌죠. 이렇듯 원조 채권왕 같은 경우에서도 이 채권을 예측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만큼 채권 시장은 예측 불가하고 가늠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반대 의견을 또 숙지를 해놔야 단순히 이제 무지성하게 사고 오른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또 위험성에 대한 인지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빌 그로스가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맥락으로 이 채권 전략이 죽었다고 하는 거냐면은, 현재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미국의 총 부채는 77조 달러라고 합니다. 현재 뭐 이게 국채나 뭐 여러 가지 다 전부 다 더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채의 이자율이 5.5%라고 가정한다면은 이자를 갚기 위해서 경제가 최소한 5.5% 이상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경제 성장은 돈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주로 정부 부채, 즉 국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한다면 경제가 이 이자를 감당하려면 이 5.5% 이자를 감당하려면 더욱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빌려야 되고 그래서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채가 많아지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채가 이제 한 개 있을 때보다 10개로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것 좀 사주세요. 즉 빌려달라는 것이 많아지죠. 그러면서 채권 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왜? 양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고 그와 동시에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높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채가 많아지면 금리가 올라가고 또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 거루스가 얘기하는 것은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5%가 될 거라고 했지만 이미 3.76%로 7-8% 떨어졌죠. 그렇지만 빌 거루스가 틀렸다고 우리가 이 의견을 배제할 게 아니라 미국 국채가 남발되도록 이제 발행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 의견을 참조한다면은 만약에 금리 인하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하방은 또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채권을 보시면은 기준금리가 5%대에서 거의 0%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미국 10년 국채는 그래도 한 2% 위 구간에서 다 지켜줬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채권도 같이 떨어졌겠지만 지나고 보니 어때요? 이렇게 제로금리 구간에서 2% 구간에서 또 전후에서 또 지켜줬죠. 그리고 20년 장기채가 또 이 주황 색깔 선이거든요. 이게 또 기준금리고요. 20년은 이전 데이터가 좀 잘 안 나오고 있고요. 이게 하단이 20년 국채 3배 레버리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제로금리 구간에서도 제로와 가까운 이 금리 구간에서도 보시면 어때요? 한 2% 전후대로 움직인 이력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채권금리가 그와 동일한 궤적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은 함께하지만 그 떨어지는 폭은 우리가 좀 제한적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구간을 제가 임의적으로 한 3% 구간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금 제로금리로 가는 것은 코로나 경제 위기나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급이 아니라면은 다시금 또 이 구간까지 가는 일은 또 적을 수 있겠죠. 지금 금리를 올리다가 동결하고 또 살짝 떨어졌다가 이렇게 또 오래 지속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만약에 노리되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미국 20년 장기채 ETF 3배, 이 TMF에 대한 매매 타이밍이 마지막으로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상단폭을 한 100 정도까지 열어두고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살이 또 오르고 있네요. 그래서 일봉 차트상에서 보시면 이 200일선 있잖아요. 200일선을 이제 처음으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아직 확실하게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 시점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 선반영으로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지 또 이러다가 트럼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또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또 미국 국채 장기 20년 국채 수익률은 살짝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TMF 같은 경우에서는 채권 가격을 그대로 3배로 반영하고 있는 건데 또 금리가 살짝 오르면은 또 채권 가격은 또 살짝 떨어지겠죠. 그 폭이 보니까 이 기술적인 타이밍을 잡을 때 보시면 한 21선을 한 이탈할 때 이럴 때가 다 정치적인 노이즈로 다 떨어지더라고요. 21선 이탈할 때 이럴 때를 우리가 또 참고를 해본다면은 지금 이렇게 급격히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다시금 좀 눌림목이 나오고 한 21선과 좀 만날 때 그 소폭 눌림이 나올 때 그럴 때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잡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 정도 상승이 나왔지만 월봉이나 주봉으로 보면은 이제서야 이제 바닥권에서 완벽하게 또 25일선을 돌파 시도하는 자리이 있기 때문에 높은 위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닥에서 이제 턴을 할지 말지 그 영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공포가 팽배할 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 중에 하나이니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체크해보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아마 이 TMF 레버리지에 대한 의견을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의 댓글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저 또한 이제 리스크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를 10년, 20년 홀딩할 게 아니라 이 금리 인하 사이클 때 길면 1, 2년 정도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시면 이때도 보시면은 25일선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돌파하고 그 다음 달에 이렇게 눌림이 나왔죠. 이렇게 25일선 돌파 이후의 지지 이런 것도 우리가 또 공략해보서 노려볼 수도 있겠죠. 자, 어떻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